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그 다음에 FAT 의백 이론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실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용.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수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익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다. 영업수익은 매출액이고 영업의 수익은 계정 과목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금액상으로 큰 건들은 대부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비용을 보겠습니다. 비용에서 제일 큰 건 상품 매출 원가예요. 제일 큰 거죠. 왜? 상품 매출 원가는 수익 중에 제일 큰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한 원가가 바로 상품 매출 원가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매입원가를 말한다. 상품의 매입원가예요. 상품의 매입원가.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아, 근데 매입원가라고 안 하고 왜 매출원가라고 했느냐? 내용을 뜯어보면 매입원가인데 매출에 대응하는 것의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원가 하면 만약에 이번 단기에 전부 상품을 100개를 샀어요. 근데 판매는 70개만 하고 30개가 재고로 남았단 말이에요. 매출원가라는 건 그 70개의 매입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원가하고 매출원가는 다른 거죠. 예, 매출원가는 매출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한 매입원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재고를 뺀 거예요. 매출원가에서는. 자, 그래서 매출원가를 보세요. 뭘 뺐느냐? 이걸 빼잖아요. 매출원가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뺍니다. 뭐에서? 한기에 매입한 거에서. 전기에 못 팔고 남은 재고. 기초상품 재고액이라고 그러죠. 전기에 2월 된 거, 전기에서 넘어온 게 전기에는 차기 2월, 올해에는 단기에는 전기 2월. 이걸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이라 한다 이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걸 상품 매출원가라고 한다. 예. 그리고 이 상품의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재고자산 공부할 때 이거 나왔죠? 총 매입액에서 매출 내누리하고 환출하고 매입액은 매입 할인은 빼주는 것이다. 이거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죠? 예. 매출원가 너무 싱겁지 않나요? 분계하는 것도 여기다 안 넣어주고. 전산회계에서는요, 분계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라고 하고 여기 분계 내용을 안 써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계 내용을 밑에 좀 여유도 많은데 써놓겠습니다. 언제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다 써야 될 걸 제가 이 손가락으로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메모장에 써드릴 테니까 여기다 메모를 좀 해놔 보세요. 매출 가을이 됐네. 가을.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분계는 결산 시 자동 분계로서 해버립니다. 예, 근데 그럼 자동 분계로 하면 어떤 분계가 되느냐? 분계 내용은 알아야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예. XX1. 예. XX1. 자,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해낸다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구해요. 이렇게 해서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싹 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에서 2월 되어 온 거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단기에 우리가 상품 매입할 때마다 점표 입력하잖아요. 그게 다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 우리 배웠죠? 기말상품 평가 때 수량을 조사하고 거기에다 단가를 곱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된다.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계속기록법, 재고조사법, 혼합법. 근데 혼합법을 주로 쓴다고 그랬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평균법. 그런데 개별법은 제일 정확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개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 이걸로 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입력해줘요. 이거를.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건 자동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회계 담당자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어디다 입력하는지 이제 여러분 뒤에 실기할 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딱 한 번 해볼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 실습도 딱 한 번밖에 해볼 기회가 없어요. 한 번. 그래 가지고 이것만 입력하고서 자동 분계해라 하고 딱 단추 하나 누르면 요 밑에 있는 요 분계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쪽만 썼어요. 자,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되느냐? 자, 상품 매출원가가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무엇 가지고 비용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상품을 살 때마다 차변의 상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차변의 상품 이렇게 기록해요. 그랬다가 결산할 때 매입한 것 중에서 팔려나간 것은 상품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때 상품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요 번호를 적요를 여기다 어떤 적요를 쓰냐면 매출 원가 대체다라는 적요를 골라서 쓸 거예요. 번호가 4번인가 아마 그럴 텐데 똑같아요. XXX1 그래서 대변의 상품은 거래의 8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상품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죠.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분계는 어떻게 한다? 결산 때 한 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배울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라고 한번 이론에서 쭉 정리했죠. 매출원가를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때 별도로 인식한다. 별도로 인식한다. 상품 계정과 상품 매출, 판매할 때는 상품 매출, 매입할 때는 상품 이렇게 이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단일 계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상품 계정을 이분법, 매입할 땐 차변의 상품, 매출할 땐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매출할 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그럼 언제 자산 감소를 시키지? 결산 때. 결산 때 한꺼번에 대변의 상품.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재고자산 공부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제를 안 넣느냐? 이게 자동 분계다 보니까 안 넣어놨는데 이론 시험 준비하는 우리 이론 필기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만 남았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은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쉬워요.
아주 우리하고 친숙한 그런 개정 과목들이에요. 급여. 예.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게 급여예요. 예. 개정 과목 급여라는 개정 과목 쓰면 돼요. 퇴직급여.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줄 때 퇴직급여인데 여기 보세요.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퇴직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이거 했잖아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 설정했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만큼 차변에다 뭘 잡았어요? 비용, 퇴직급여 이렇게 잡았죠. 그런데 결산 때 말고 평시에도 차변에 퇴직급여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오버해서 급여가 나가면, 퇴직금이 나가면 그때는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도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퇴직할 경우에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중에서 퇴직연금의 두 가지 제도, 확정 기여형이라는 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이게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식대, 경조비, 직장체육대회, 야유회비 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급여의 성격이 상당히 높아요. 이 복리후생비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취업하실 때 두 회사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까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그 뭐 면접 볼 때 뭐 복리후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물어보기 힘들죠. 잘못하면 면접에 떨어질까봐. 이 사람이 뭐 이제 신입사원이 복리후생부터 챙기는구나.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는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뒤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급여하고 복리후생 혜택을 합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제대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회사는 본봉 신입사원한테 300만 원 준다고 한다. 300만 원 준다. 야, 봉급이 신입사원 치고 굉장히 세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300만 원 외에는 뭐 식대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 안 해준대. 예.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4대 보험 가입 안 해주면 내가 그 회사에 있다 나와도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예. 경조사비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회사에서는 점심 식대는 점심은 제공해주는지, 뭐 이런 행사 같은 게 많이 있는지, 또 내일같이, 모레같이 노동절, 근로자의 되면은 복리후생이 잘 되는 회사는 근로자의 날 선물도 좀 푸짐해요. 그렇죠? 예. 근로자의 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선물 받아가지고 막 퇴근할 때 막 기분이 좋은데 뭐 형편이 어려운 회사는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대기업 가는 거예요. 복리후생이 아무래도 대기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잘 해줄 거예요. 국가가 많이 도와줍니다.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제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주는데 개인기업에서 개인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좀 작은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택을 제공해 준다, 아니면 주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개인기업 중소기업 이하의 그 기업들은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다 해줘요. 근로자의 소득으로 안 봐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데 대기업은 과세를 하죠. 이런 것들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자, 복리후생비 이런 거 어떤 성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여기서 하나 빠졌죠. 국민연금이. 그래서 국민연금은 요 밑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회사에서.
자,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다 들어준다라는 말은 회사가 복리후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복리후생 제도가 기본이 돼 있다. 기본이. 다음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아시죠? 업무하고 관련해서 교통비, 출장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 출장 여비에는 식대나 숙박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교통비는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이런 것이 교통비죠. 그거하고 밥 먹고 숙박하고 하는 것이 다 합쳐져서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접대비 잘 아시죠? 네. 거래처를 접대할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거래처하고 식사 같이 해도 접대비, 거래처에 경조비를 주는 것도 접대비, 거래처에다 선물을 주는 것도 접대비, 통신비,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택시밀리 요금, 회사의 인터넷 사용요금 이런 게 다 통신비입니다. 하나 빠진 것 같으네요. 우편요금. 우편요금, 통신비에 해당됩니다.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에는 수도요금하고 가스 난방요금이 수도광열비입니다. 사무실에 수도요금, 가스 난방요금, 전력비, 전력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전기요금, 우리 사무실에 전기요금 내잖아요. 전력비. 과거에는 수도광열비에 전력비를 포함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력비를 독립시킵니다. 수도광열비에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에 넣지 마세요. 별도로 전력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감가상각비 배웠잖아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죠. 그래서 유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의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비 나왔었습니다. 임차료, 우리 임차료 얘기 많이 했죠. 임차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임차 비용. 요새 특히 기업들이 차량 관리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량을 기업들이 다 구입해가지고 업무용 차량을 이렇게 이용했는데 지금은 렌트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임차료에 차량 렌트비도 임차료예요. 차를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료, 토지나 건물 빌리는 것만이 아니라 차량을 빌리는 것도 임차료입니다. 판매관리비. 수선비, 수선비. 우리가 유형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수선비가 참 많이 나가죠. 그래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수리하는 비용들이 수선비입니다. 다만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는 수선을 한다고 해서 수선비가 아니라 이것은 개정 과목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그래서 수선비하고 차량 유지비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보험료. 우리가 유형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재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가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되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화재보험 같은 거 들죠. 재고자산도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보험료예요. 판매관리비. 자, 차량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차량 유지비. 차에 유류대, 엔진 오일 교체 이런 것들, 차 고장나서 고치는 거 전부 차량 유지비입니다. 도서 인쇄비. 회사에서 업무용 도서 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회사가 신문이나 잡지 구독하면 구독료 내야 되죠. 이게 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인쇄하는 것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명함 만들어주니까 인쇄해야죠. 도서 인쇄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비.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이 뭐가 있어요? 복사용지, 문구류, 그 다음에 뭐 송곳이라든가 이런 소모공구, 소모자재,
이런 소모성 물품비를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네. 아까 영업의 수익에서 수수료 수익하고 비교되는 거네요. 수수료 수익은, 네. 영업의 수익이 해당이 되는데,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네. 우리 회사가, 네. 여기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송금 수수료, 요즘은 다 면제를 해줍니다만은, 옛날에는 송금 수수료 있었을 때는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 은행에 돈 받아달라고 추심 의뢰를 하죠. 그때 추심료를 뗀단 말이에요. 그거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입니다. 또 청소 같은 경우는, 또 경비실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매달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게 수수료 비용이에요.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광고 선전비, 여러분 광고 선전비 잘 아시겠죠? 신문에 광고 내는 거, 방송에 광고 내는 거, 잡지에 광고 내는 거, 현수막을 거는 거, 판촉물 만드는 비용, 이런 게 전부 다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건 다 판매 관리비니까 비용 발생. 자, 광고 선전비 발생했을 때 차변에 적을까요? 대변에 적을까요? 차변. 거래의 판료소의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비용은 전부 차변에 적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네, 아까 우리 매출원가도 차변에 적잖아요. 판매관리비도 전부 차변이에요. 나중에 취소할 때 대변에 가는 거죠. 자, 대손상각비.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상각비 공부했죠? 네,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과 받으러움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또는 결산 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이 대손 삼각비,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어.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 방법에는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다. 주로 이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공부할 때, 이때 대손삼각비와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차변에, 대변에, 대손삼각비 차변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죠. 오래돼서. 네, 이렇게 해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가지수 굉장히 많지만, 네, 여러분 앞에서 많이 예제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영업의 수익하고 상대 개정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자, 첫째,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은 이자 수익의 상대 개정 과목이에요. 이자 비용은 뭐냐? 이자 수익은 이자를 받는 거라면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이자.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그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차변에 발생합니다. 기부금, 네,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접대비 판매관리비에 있었죠? 네. 우리가 접대를 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 판매활동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기부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 때문에 영업하고 관계가 없네요. 아무 회사라는 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영리 기업이니까. 비영리 기업이 아니라면, 그죠? 영리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막 뭘 줘요? 그건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이거는 기부금. 차변에 기부금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우리 받으러움 배울 때 어음을 할인한다고 그랬죠. 깡을 한다. 어음을 할인할 때 이자를 은행에서 떼고 줍니다. 이자 떼는 게 바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영업의 비용이죠.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을 하는 경우 그 할인료를 영업의 비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사변에 기록하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네,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우리 공부했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거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공부했고, 우리 앞에 영업의 수익에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공부했잖아요. 그거의 반대죠. 예, 손실이 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 재해 손실, 네, 재해 손실.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의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해 손실로 기록합니다. 주로 재고 자산이 없어졌거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이 파손되었거나 이럴 때 재해 손실을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 앞에서 영업의 수익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봤잖아요. 반대로 잔고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더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앞 시간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 연습해봤죠? 그 반대죠. 이것도 잔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나요. 그게 투자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잡손실. 앞에서 잡이익 우리 공부했죠? 잡이익의 반대입니다.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나 빈번하지 않은 지출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 비용은요, 이렇게 개정 과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 놓고 요 정도 알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비용 발생은 차변이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그거 거래의 판료세에 이미 아는 거고, 이러이러한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무슨 개정 과목을 쓰는 거다. 이게 다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FAT 2급 수준의 이론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7절은 뭐냐? 재무회계는 아니지만 우리 AT 시험에서는 내부 통제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내부 통제제도. 예. 이 내부 통제제도 안에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은 기업에서 무엇이냐. 개인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사실은. 네. 개인 기업에서는 내부 통제 제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법인, 그것도 법인도 개인 기업 같은 법인에서는 이거 뭔지도 몰라요. 네, 뭔지도 모르고 조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들 내부 통제 제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는요, 우리가 감사제도, 내부에서의 감사제도 이런 것과 유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문제 나와요. 네. 내부 통제제도의 정의. 내부 통제제도는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네. 회사 내에 그 이사회 경영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회사 내의 모든 구성원들, 이사들부터 여기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인데 뭘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참 과거에 많이 나왔겠죠. 예. 자, 그래서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요, 기업의 운영을 말입니다. 기업의 운영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기업의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부 통제가 통제라는 거 갑갑하잖아요. 통제 왠지 통제 감시를 약간 감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통제는 왜 불편한데도 해야 되느냐?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이죠. 자원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건물, 토지, 기계장치. 거기에는 여기서는 자산이 아니고 자원이라고 본다면 인적 자원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적 자원까지도. 그래서 모든 유무형 자산까지 또 인적 자원까지 회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뭐예요? 재무정보죠. 재무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전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감사를 좀 해야죠. 회계 감사를. 그래서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회계,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부 통제제도가 아니라 내부 회계관리제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이거.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이거 와짜야 맞을 것 같죠?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네, 우리가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들 또는 정책, 이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천 지역이 이제 뭡니까? 여기 상수도 만약에 보호구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남한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폐수 배출 요건이 있고 대기 오염 무슨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런 어떤 환경과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이 잘 준수돼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법, 근로자와 경영자와의 관계, 그 노동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법규 준수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관련된 법규와 또는 감독관청이 있다 하면은 그런 감독관청의 규정 이런 것들을 내부 정책에 잘 반영해 가지고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번씩 감사도 하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특별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요 목적 3가지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뭐냐? 내부 통제 제도는 구성이 뭐냐? 구성 5가지.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거라는 건 뭐냐? 그 회사의 조직 구조예요. 조직 구조. 조직이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하는 인사 규정에 있는 상벌 체계, 또 인력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교육 정책, 또 경영자의 철학과 윤리, 또는 그 회사의 중요한 리더십. 그래서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철학이나 윤리나 리더십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경영 철학이다, 비전이다 해가지고 그 회사의 비전이 보통 이 철학과 윤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의 가장 기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환경적인 겁니다. 통제 환경. 두 번째는요. 어떤 항상 무슨 일이 터지려면요. 사전에 어떤 조짐이 보여요. 그때 그걸 빨리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위험한 요소, 내부의 위험한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큰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위험 평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 활동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회사 내부적인 모든 활동은 통제 활동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를 분장하고 문서화를 기하고 결제 체계를 갖추고 감독 체계를 갖추고 하는 것들이 다 통제 활동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통제를 하려면 누가 어느 부서가 무슨 책임이 있고 어느 부서가 무슨 책임이 있고 책임이 분명해야죠. 그게 업무 분장표예요. 개인 간에도 업무 분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또 문서화라는 건 뭐냐? 문서화를 하지 않으면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업은, 회사는 모든 일을 다 문서화합니다.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요. 사무실에서는. 뭔가를 살 때도 기한을 해서 이런 걸 어디에서 얼마에 언제 구입하겠습니다. 결제 나야 집행이 되죠. 모든 게 문서화. 그리고 그러면서 결제받는 시스템이 전결주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입고되어서 잘 사용이 되느냐? 감독 책임. 그리고 그 자산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통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 요소로는 정보와 의사소통. 그래서 기업 안에서는요, 경영자부터 사원까지 수직적인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또 수평적으로 총무부서, 구매부서, 인사부서, 생산부서, 영업부서, 회계부서, 그런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기업이 원활한 통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회사에서 보면요, 대개 간부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부터 시작하죠. 아침에 8시에 만약에 출근한다면 8시에 간부회의 해가지고 중역실에서 모여서 먼저 간부회의를 쫙 합니다. 또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했으면 끝나고 한 10시쯤, 9시쯤 또 자기 팀에 와가지고 또 팀원을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합니다. 뭐 지금은 모아서 회의 같은 거 안 해도 뭐 카톡으로 날리고 내부 통신망으로 막 날리고 해서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가 생깁니다.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회사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의사소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퇴근했는데 계속 카톡으로 부장님이 뭐 이렇군 저렇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에 퇴근해가지고 우리 애기하고 놀고 있는데 회사 일을 자꾸 답변해야 되네.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라 직원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직장 내에서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보면요,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꼭 집에 안 가고 술집에 갔다가 집에는 저녁 늦게 제정신에 집에 못 들어가요. 맨날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집에 왔지? 잘 모르. 여기 결혼하신 분은 남편분들이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예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게 다 뭐냐면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위에 높은 분들이 퇴근하면 싫어해요.
저 녀석 봐. 저거 혼자 왜 이러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자, 아무튼 뭐를 하더라도 의사소통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모니터링. 이게 감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이, 재반 활동들이 다 이상 없이 굴러가느냐, 이걸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무슨 평가회를 한다든가 매월 평가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결과를 막 뿌리죠. 예.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걸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네. 시험에서 이것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내느냐? 이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네. 이런 이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서는요. 시험 관해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끝이에요. 뭐냐? 내부 통제 제도가 뭔지는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3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아무리 그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정말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 여러분 뭐 땡땡땡 전자회사 막 이런 회사들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재판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조직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왜냐?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부주의하거나 피로하거나 특히 판단차고. 예.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학교 때 다 배운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자격도 많이 갖춘 분들이에요. 예. 법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판단차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지. 이렇게 우리가 면밀하게 하면 아마 바깥에서는 모를 거야 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세상이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판단착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내부 통제 제도에서 완전한 건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유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보기가 맞는 보기니까 혹시 시험에서 보기에 잘 갖춰진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유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보기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찾으면 돼요. 그게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부 통제 제도의 일환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에는 회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영업, 총무 다 그 기능별로 다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회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거 2가지만 알고 가셔라. 중요한 거 2가지. 바로 1. 자산 보호. 아유, 회계과에서 어떻게 자산을 보호하지? 자, 회계과가 회사의 전 자산을 다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 장부에서 재고자산의 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구 부서에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회계장부에 있는 것이 현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100% 믿어야 되나요? 예, 믿어야 되겠지만 항상 실무 자산을 장부하고 똑같은지 수량 차이가 없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매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적어도 결산 때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결산 때. 예, 그래서 재고조사를 현장에 있는 부서가 재고조사를 하지만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회계부서가 재무제표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다라고 회계과에서 표시하는 건데 가서 한번 봐야죠. 그래서 수량 꼭 실물 자산을 확인한다. 재고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산 보호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회계에는요 부정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실무자보다는 부정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영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경영진의 권한남용. 자, 그 기업이 회계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를 보려면은 경영진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짚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없는데요? 그러면 심각한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경영진의 권한남용 통제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된다. 예. 자, 윤리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예, 우리 회사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예, 윤리적인 경영을 한다 하는 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쇠뇌가 되거든요. 쇠뇌가. 두 번째, 내부 고발 제도를 사내 규정으로 잘 마련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예, 규정화해놔야 돼요. 예. 사장님이 또는 우리, 예, 윗분이, 높으신 분이, 예, 뭔가 불법적인 회계를 나한테 지시했어요. 아, 고민해서 그렇게 해주긴 해줬는데 너무 양심이, 예, 한 나머지 나중에 살짝 국세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아, 그럼 회사에서 모를까요? 이거 아는 것은 나하고, 예? 담당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니다. 뭐 그 다음부터 회사를 나갈 수가 없죠. 예. 너 회사 나가게 할 거냐? 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밑에 것도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 두 가지, 자산보호와 부정방지, 이 두 가지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핵심이라는 거. 네.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쭉 쉬시다가 4일날, 5월 4일날 샌드위치라고 해서 빠지시면 안 돼요. 4일날은 수업이 있습니다. 4일날부터 더존 스마트 A로 실습을 할 겁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